증인 김규현 씨 출석하셨습니까? 예, 지금 재직하시는 곳과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에 대한 신문 절차는 녹음이 됩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증인은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시고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를 하신 후에는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증인이 선서하신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시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나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술하는 경우에는 위중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규현. 네, 앉으십시오. 피청구인 대리인께서는 어느 분이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몇 분 정도 걸리시겠습니까? 한 넉넉 잡아 30분. 네, 신문하십시오. 예. 그 탄핵 소추 사유에 관계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질문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증인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증인은 2014년 2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되어 2015년 10월경부터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되어 지금까지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업무를 맡아보고 있죠. 예.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외교 국방 통일에 관한 주요 정책이라든지 현안에 관해서 저희들이 국가안보실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드리고 결심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가안보실 내에 위기관리센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위기관리센터의 업무 및 그 어떤 구조로 업무가 진행되는지 이것도 관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보실에 있는 것으로서 국가위기의 상황관리 그리고 국가위기 관리의 기획이라든지 평가, 체계 이런 것을 합니다. 특히 이제 거기 위기관리센터에는 저희가 국가기관과 55개 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국가재난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고 그쪽에는 그 위기관리센터에는 각 부처 또 군인들이 파견이 되어 있어서 24시간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부의 해난 사고와 관련된 부서로서는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있습니까? 해난과 관련해서. 예. 해양경찰청하고 해양수산부, 중앙재난대책본부가 해난 사고와 관련한 각각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 관련하게 한번 이야기해 줘.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 현재는 국민안전처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안전처에서는 대규모 재난이 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요. 해양수산부는 이제 해양 사고가 났을 때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앙사고수본부를 만들어서 거기서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이 중대본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관할했습니다만 지금은 국민안전처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해경은 현장에서 해양사고 났을 때 현장에서 사고 수습, 지휘 이런 것을 해경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사항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보시지 마시고 아시는 대로 기억나시는 대로 증언해 주십시오. 네,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조직도 같은 것은 또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조금 참고하실 수는 있으시겠죠.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 돼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 조직도나 이런 것들은 기억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통상 사회적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조주의 및 상황 보고는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가 되고 있습니까? 그 재난이 이제 육상에 났을 때는 과거에는 저희가 그 소강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있고 총괄적으로 하는 데는 중대본입니다. 중앙대책본부는 행정자치부에서 관할을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렇다면은 총괄적인 부분은 중대본부가 하고 이제 해난 사고 같은 경우 현장은 해양경찰청이 하고 해양수산부는 지원하는 업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고 범위가 크게 되면 단 한 부서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역량이 필요할 때 중대본에서 필요한 요건에 국방부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관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정을 해주고 또 해양 사고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해경에서 담당해서 현장을 지휘하고 현장에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왕 물어보겠습니다. 그 저님께서 이쪽에 전문가시니까 잘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전에 대구 지하철 참사 사고도 있었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 위도 서해 회리호 전복 사고 등 우리나라에 그 몇몇 대형 안전 사고가 발생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기억나시는 대로 그 당시 지휘본부 및 그때 지휘자는 누구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희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그 대구 지하철 사고라든지 삼풍백화점 사고 때는 아마 지방사고수습본부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사고 났을 때는 서울시가 되겠고요. 네. 대구에서 냈을 때는 대구시가 아마 중심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것이 이제 건설교통부, 국토교통부 지금은 이제 국토교통부입니다만 건설교통부 소속이 그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가 설치돼서 일을 처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도 그 서해 페리 사건은 그 당시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직접 이제 좀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당시 초기 상황 및 국가안보실 내의 상황 인식은 어땠습니까?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제 초기에 저희가 9시 33분에 해경부서 팩스를 받은 게 문서로서는 처음입니다. 그 전에 9시 19분에 YTN에 자막 방송으로 나온 걸 보고 저희 직원들이 이제 해경 상황실에 연락을 해서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오전 중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이 잘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여기 출석해 계신 권성동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월 16일 날 오전 중에 특별한 일이 없어서 지방에 그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었다. 근데 차를 몰고 가는데 거기 차 안에 TV가 있어서 그 TV를 켜보니까 MBC였는데 그 사고가 났다는 걸 나와 있고 학생들이 거기 많이 타고 있었다. 승선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고 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전원이 구조됐다고 이렇게 나와서 아유 참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그 TV를 끄고 내려가서 일을 보시고 나서 나중에 그 핸드폰을 켜보니까 거기 자막에 그게 오보였다고 나왔다고 네, 알겠습니다. 오해 그렇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뒤에 상황을 좀 이따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저희 이 사회가 그거에 대해 느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 국가안보 상황실에서는 계속해서 해경과 그 통화를 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추가적으로 조치할 일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그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인의 정언대로라면은 해경에서 국가안보실로 최초로 그러면은 올라온 게 9시 33분에 팩스로 올라온 그게 최초 보고입니까? 해경에서 온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9시 33분에 해경으로 최초 보고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당시 안보실 차장으로서 동사건 관련 초동 단계부터 그 보고 체계는 어땠습니까? 혹시 초동 단계에서 보고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게 보고 체계를 안보실이 보고를 받는 보고 체계하고
그다음에 이 안보실에서 피청구인께 하는 보고 체계를 두 개를 좀 나눠서 설명하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그 국가위기 통신망들이 연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도 사실 저희 요원이 9시 19분에 YTN의 장학방송을 보고서 그 해경 상황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 장학방송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빨리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라 해서 저희가 9시 33분에 그 팩스로 일보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사고가 났다는 거하고 거기에 이제 학생들, 단원고 학생들이 타고 있다는 거하고 위치가 어디다, 배 이름은 뭐다, 이런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그 정도 사안을 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 사건의 심대성을 몰랐고, 그래서 이 사안을 가지고 그냥 이런 사고가 났다고 대통령께 보고드리기가 그런 경우는 정보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그 현장에서 구조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구조 세력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걸 추가적으로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 파악을 하는 건 이제 저희가 해경뿐만 아니라 해군도 연락을 해야 되고 여러 군데 상황을 파악해서 그것을 종합해서 10시에 대통령께 첫 일보로 서면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국회에서 여러 그 계기에 국정조사도 하고 저희들이 이 신문을 그 국정조사를 받으면서 왜 직접 전화를 바로 하지 않았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초기 상황에서 이 사건의 심각성을 사실은 그다지 몰랐고 또 정보가 너무 없어서 그 정보를 종합해서 보고 드리냐고 했는데 그런 게 수입된 게 9시 50분경입니다. 그래서 그걸 문서로 해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9시 33분에 처음으로 올라왔던 그 보고에는 그냥 사고가 있었다는 정도의 내용만 있었고, 뭐 사고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어떤 뭐 피해 상황이 어떤 정도인지 그런 구체적인 상황은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50분 정도까지 직접 그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 50분까지 했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악 물어보겠습니다. 사고 이거는 뭐 이것도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고 장면이 처음 방송으로 방송된 시점과 국가안보실에서 사고를 처음 인지한 시간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좀 명시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고가 났다는 걸 처음 한 건 YTN 자막 방송이 9시 19분에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을 전체 TV 화면을 다 보기 때문에 그 시각이 이제 저희가 최초로 인지한 시각이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현 방송에서 실제 방송을 시작한 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실제 그러니까 그 카메라에 그 동영상이 나온 거는 제가 알기로는 11시 10분이 넘어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제 화면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저희 생각에는 그건 아마 현장의 구조 세력들이나 어선들이나 또는 경비 해경에서 이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카메라를 찍어서 전송해서 그 사진이 아마 방송으로 나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희 그 해경 513호가 11시 10분에 현장을 도착했는데 그 배만이 유일하게 그 위성 방송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이제 그 현장 장면이 송출이 되기 시작했고, 그 실제로 방송국에서 현장에 그 배가 간 건 제가 알기로는 오후 6시경에 아마 MBN인가가 처음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초 인지 내용을 피청구인 그러니까 대통령께 보고한 시간은 정확히 언제입니까? 저희가 대통령에 보고 드린 건 10시입니다. 10시. 청와대에 대한 그 관련 부처의 보고 내용이 올라왔던 여러 가지 보고 내용들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 안보실에서 인지한 시점은 언제? 저희가 결국 이제 지금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구조 인원에 대한 큰 착오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 해경에서 현장 상황에서 보고를 받고 해경 그 상황실에서 집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370명인가요? 그 구조됐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확인을 한 거는 오후 2시 한 25분경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그때 첫 보고를 받았는데 그걸 좀 더 확인하고 해서 대통령께
김장수 실장이 2시 50분에 이 잘못 보고됐다는 370명 구조 인원이 잘못됐다는 보고를 드렸고 보고 드리고 나서 상당한 질책을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계속 이 쟁점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안보실에서 조금 전 진술로는 이제 9시 한 50분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잘못된 것이라고 이제 보고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했는 게 14시 25분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그 시간 동안에 이 보고가 이렇게 잘못 안보실에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정들이 있었습니까? 그걸 이야기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저희 상황 요원 중에서 이제 190명이 추가로 구조됐다는 게 이제 언론에도 나오고 뭐 해경에서도 발표가 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팽목항의 진도 행정선에 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11시 반 정도면 진도 팽목항에 들어오는 걸로 저희가 추정을 했는데 그 팽목항에 배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 요원이 이게 조금 그 배에 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요원들이 구조된 인원들이 어디 있느냐 좀 확인을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한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조사를 했는데 그 상황이 현장 상황이 워낙 혼란스럽고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확인된 게 2시 넘어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증인 지금 증언대로라면은 170명 구조가 됐다는 내용들이 한 11시까지는 계속 올라왔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됐고 그게 한 2시, 오후 2시경에 정확하게 확인이 됐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때 아마 12시 58분인가도 방송에 370명 구조해가지고 크게 톱 뉴스로 나오고 그래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 다들 안도의 숨을 쉬고 정상적으로 식사도 하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간의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세월호 사고에서 UDT 잠수요원 등을 조속히 투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조속히 투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UDT 요원이 현장에 도착한 게 저희가 알기로는 12시 넘어서로 알고 있습니다. 12시 넘어서.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사고가 났던 맹골수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조류가 빠른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조류도 빠르고 또 UDT 요원들이 잠수를 하려면 그 조류의 속도가 1노트 정도여야 됩니다. 근데 당시 정조 시간에만 해도 2노트 정도의 조류가 있었고 또 시정이 20cm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잠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로부터 유도색이라고 영어로 가이드라인이라는 줄을 내려야 됩니다. 그 줄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줄을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3번 시도를 했는데 결국 안 됐고 기억하시다시피 유도색을 설치해서 요원들이 잠수한 게 사흘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걸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시도를 했으나 그 조건이 도저히 UDT 요원들이 잠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보실 보고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안보실에서 이제 수차례 피청구인께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고 관련해서. 네. 그래서 이제 보고했다는 피청구인의 지시와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초 보고 시 피청구인의 지시 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김장수 실장이 보고하고 나서 15분 후에 10시 15분경에 대통령께서 전화로 하신 거는 제 기억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조하도록 해라. 그런 지시를 내리신 걸로 알고 있고 이어서 7분에 다시 전화하셔가지고 수색을 해서 철저히 구조해서 다 구해내도록 하라. 그러면서 아마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바로 해경청장에게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수 실장이 해경청장한테 대통령 말씀을 어차피 저희가 구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통과하는 해경청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이제 기억하기로는 저는 헬기를 타고 이동 중이라서 못했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의장에서 헬기장으로 움직이는 뭐 과정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황실에 상황요원이 해경 상황실 요원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이걸 반드시 해경청장에게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11시 30분에 다시 직접 대통령께서 해경청장에게 직접 지시를 하셔가지고 전화하셔서 그 지시를 다시 하신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보실장도 해경청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그게 몇 시쯤 됩니까? 저희가 전화를 했던 건 대통령 전화 받고 또 22분에 대통령 전화가 하셨기 때문에 그 22분부터 30분 사이 아닌가? 20분에서 30분 사이. 네, 예. 혹시 그날 당시에 그 피청구인께서 직접 해경청장에 10시 한 30분경 지시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 김장수 실장의 한 내용과 비슷한데 아마 제 기억에는 아마 특공대를 투입을 해서라도 전원 구조를 한 명도 빠짐없이 구조하더라 이렇게 아마 그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 기억을 합니다. 해경청장에 대해서는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하라 그 말씀이었도록 기억한다는 말이죠. 그 이항까지 저 작은 이항까지 이제 답변도 요거로 대신하겠습니다. 작은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보고 내용이 잘못됐다는 점이 이제 인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보실에서 오후 2시 15분경에. 그러면은 이 보고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인지한 시점에서 피의 청구인의 지시 사항은 어땠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25분경에 저희가 첫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또 그것만 가지고 바로 보고할 수가 없는데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 저희 그 당시 그 녹취록을 보면 우리 상황반장이 이거 큰일이 났다. 이렇게 큰 잘못된 보고가 올라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막 그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그 얘기만 듣고 바로 대통령께 이게 잘못됐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몇 군데 확인을 하고 그래서 중대본하고도 연락을 또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더니 대통령께서 저희 뭐 제가 직접 전화드린 건 아닙니다만 김장수 실장 그때 말에 의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엄청나게 뭐 질책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제대로 좀 하라 이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또 전화하셨는지 아마 그때 야단을 많이 치신 것 같은데 그다음 몇 분에 다시 또 전화하셔가지고 또 이제 한 번 더 질책을 하시고 그러셨다고 빨리 그 어떻게 된 건지 또 확인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통령께서는 하여튼 이 보고에 따른 지시는 계속 이제 있어왔다는 이야기이신데. 그렇습니다. 예, 12항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세월호 사건 당시에 이제 초동 대응이 있었고, 그다음에 보고 체계가 미흡했다는 이야기시고, 그런데 이러한 이 초동 대응이라든가 보고 체계의 미흡 등이 피청구인이 당시에 하여튼 계속 어떤 지시는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어떤 당시 지시 사항에 어떤 영향이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10시 15분에 처음 지시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사후에 조사본부라든지 국회 청문회라든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상세히 그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을 보면 사고가 이제 8시 52분경에 이제 첫 그게 시작이 된 것 같고 8시 58분경에 사고가 났다는 게 이제 밖으로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벌써 8시 58분에 나중에 저희들이 다 과학적으로 그 합동조사본부에서 밝힌 겁니다만 배가 이미 30도 정도 기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시 21분에 배가 45도로 기울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울은 겁니다. 엄청나게 큰 배가. 근데 이 배의 그 각도가 굉장히 구조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유사한 그 케이스로 일본의 아리아케호라는 게 있습니다. 아리아케호 사고가 이 세월호하고 아리아케호가 같은 선박 회사에서 만든 배인데 아리아케호는 그 세월호보다 한 1000톤인가 더 많이 나가는 큰 배입니다. 이것도 조난된 그 코스를 보면 굉장히 비슷한 코스로 배가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리아케호는 한 5시간에 걸쳐서 이게 넘어졌습니다. 근데 세월호는
제가 말씀드린 첫 번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30도 기울고 그 30분쯤 지난 한 25분 지난 데서 45도로 기울고 그 다음에 9시 반 정도 되면은 벌써 51도 정도 기울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IMO 세계 해사기구에서 권고사항을 보면 배가 50도 기울면은 선박으로부터 탈출이 어렵고 밖으로부터 들어가면 더욱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아리아케호 사고 났을 때 그 조사를 담당했던 다무라 겐기치라는 그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배가 45도 기울을 때 빨리 나와야지 그 이후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세월호도 45도가 기울었을 때 빨리 그 승선 인원들을 탈출시켰으면 인명 피해가 대폭 줄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던 10시 반 해경청장한테 직접 특공대로 투입해서 그걸 하라는 그런 말씀 주셨을 때 배는 이미 저희가 알기로는 완전히 그 기울어서 더 이상 그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해경청장이 대통령께 상황이 이래서 구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 보고를 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해경청장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그 당시에 현장 화면이 중계되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금 사고로 큰 사고가 났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지시를 하셨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이행한다도 그 당시는 할 수가 없는 과학적으로 보면 절대로 아무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구에서 냈을 땐 대구시가 아마 중심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것이 이제 건설교통부, 국토교통부, 지금은 이제 국토교통부입니다만 건설교통부 소속이 그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가 설치돼서 일을 처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도 그 서해 페리 사건은 그 당시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직접 이제 좀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당시 초기 상황 및 국가안보실 내의 상황 인식은 어땠습니까?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제 초기에 저희가 9시 33분에 해경부서 팩스를 받은 게 문서로서는 처음입니다. 그 전에 9시 19분에 YTN에 자막 방송으로 나온 걸 보고 저희 직원들이 이제 해경 상황실에 연락을 해서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오전 중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이 잘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여기 출석해 계신 권성동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월 16일 날 오전 중에 특별한 일이 없어서 지방에 그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었다. 근데 차를 몰고 가는데 거기 차 안에 TV가 있어서 그 TV를 켜보니까 MBC였는데 그 사고가 났다는 걸 나와 있고 학생들이 거기 많이 타고 있었다. 증인 김규현 씨 출석하셨습니까? 예. 지금 재직하시는 곳과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에 대한 신문 절차는 녹음이 됩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증인은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시고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를 하신 후에는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증인이 선서하신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시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나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술하는 경우에는 위중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규현. 네, 앉으십시오. 피청구인 대리인께서는 어느 분이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몇 분 정도 걸리시겠습니까? 한 넉넉 잡아 30분. 네, 신문하십시오. 예. 그 탄핵 소추 사유에 관계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질문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증인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증인은 2014년 2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되어 2015년 10월경부터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되어 지금까지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업무를 맡아보고 있죠. 예.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외교 국방 통일에 관한 주요 정책이라든지 현안에 관해서 저희들이 국가안보실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 보고드리고 결심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가안보실 내에 위기관리센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위기관리센터의 업무 및 그 어떤 구조로 업무가 진행되는지 이것도 관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보실에 있는 것으로서 국가위기의 상황관리 그리고 국가위기 관리의 기획이라든지 평가, 체계 이런 것을 합니다. 특히 이제 거기 위기관리센터에는 저희가 국가기관과 55개 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국가재난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고 그쪽에는 그 위기관리센터에는 각 부처 또 군인들이 파견이 되어 있어서 24시간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부의 해난 사고와 관련된 부서로서는 이 및 상황 보고는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가 되고 있습니까? 그 재난이 이제 육상에 났을 때는 과거에는 저희가 그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있고 총괄적으로 하는 데는 중대본입니다. 중앙대책본부는 행정자치부에서 관할을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렇다면은 총괄적인 부분은 중대본부가 하고 이제 해난 사고 같은 경우에 현장은 해양경찰청이 하고 해양수산부는 지원하는 업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고 범위가 크게 되면 단 한 부서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역량이 필요할 때 중대본에서 필요한 요건에 국방부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관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정을 해주고 또 해양 사고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해경에서 담당해서 현장을 지휘하고 현장에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항 물어보겠습니다. 그 저희께서 이쪽에 전문가시니까 잘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전에 대구 지하철 참사 사고도 있었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 위도 서해 회리호 전복 사고 등 우리나라의 그 몇몇 대형 안전 사고가 발생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기억나시는 대로 그 당시 지휘본부 및 그때 지휘자는 누구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희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그 대구 지하철 사고라든지 삼풍백화점 사고 때는 아마 지방사고수습본부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사고 났을 때는 서울시가 되겠고요.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있습니까? 해난과 관련해서. 예. 해양경찰청하고 해양수산부 중앙재난대책본부가 해난사고와 관련한 각각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 관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 현재는 국민안전처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안전처에서는 대규모 재난이 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요. 해양수산부는 이제 해양 사고가 났을 때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앙사고수본부를 만들어서 거기서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이 중대본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관할했습니다만 지금은 국민안전처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해경은 현장에서 해양사고 났을 때 현장에서의 사고 수습, 지휘 이런 것을 해경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상황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보시지 마시고 아시는 대로 기억나시는 대로 증언해 주십시오. 예, 상황 물어보겠습니다. 조직도 같은 것은 또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조금 참고하실 수는 있으시겠죠. 이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 돼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 조직도나 이런 것들은 기억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상황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통상 사회적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조주의